솔직히 아버지도 아이들이 계속 일만 해서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일의 특성상 어쩔 수 없으니 아버지도 탓하지 않아요. 그래도 아버지는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예쁜 며느리가 함께 살아줘서 정말 기뻐요. 민지는 얼굴이 빨개지며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아버지가 나를 예쁘다고 칭찬하다니 정말 기뻤어요. 또 아버지가 나를 놀리시는구나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진심이라고 했어요. 예쁜 며느리 둘이나 있으니 아버지가 젊었으면 둘 다 꼬셔서 아내로 삼았을 거라고요. 이때 현정은 얼굴을 숙이고 부끄러움에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아버지는 정말 욕심쟁이시네요. 2명 다 결혼하겠다니요. 아버지는 장난스럽게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예쁜 며느리 둘을 남한테 뺏기면 평생 후회할 거 아니냐고 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극적인 감정이 가득한 한 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아 따뜻한 휴식과 소중한 교훈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이야기를 듣고 느끼며 몰입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재현 씨는 한강 두 길을 따라 시골 논두렁 옆을 걷고 있었어요. 손에는 소주 한 병을 들고 멀리 펼쳐진 벼 논과 모이를 찾아먹는 참사의 때를 바라봤습니다. 전라도 시골의 풍경은 정말 평화로웠지만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슬프지만은 않고 또 모두가 기쁜 일도 아니죠. 내일 아침이 밝으면 김재현 씨는 이곳을 떠나 서울로 올라가 자식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이 효도해서 도시로 모셔가 주는 게 정말 기뻤어요. 흔히 인생이 60년이라면 56인 지금은 아마도 인생의 황홍이에 가까운 셈이죠. 아버지의 바람은 단 하나, 자식들이 건강하고 사회의 보탬이 되는 삶, 그리고 부부와 자식들이 화목하게 사는 것뿐이에요. 자신을 위해선 별다른 바람이 없었죠. 그런데 두 아들은 정말 효자라 성공도 했고 부부 사이도 좋아서 모든 게 조상덕인 것 같아 늘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이틀 전 아들이 아버지를 서울로 모셔가 함께 지내며 돌봐드리겠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반은 가고 싶고 반은 망설였어요. 평생 정든 곳을 떠나 낯선 도시로 가는 게 쉽지 않았죠. 한강둑, 동네의 오랜 친구들, 대나무 숲, 집 뒤에 감나무, 익숙한 풍경을 두고 화려한 도시의 빠른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으니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아버지도 세월 따라 늙어갔고 결국은 결심할 수밖에 없었죠. 내일 이사가는 날이라 오늘은 친구들이 송별 파티를 준비했어요. 모두 집으로 몰려와서 누군가는 생선을 손질하고 누군가는 개구리를 씻고 누군가는 테이블과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숙한 친구들이 제일 중요한 소주를 깜빡하고 그래서 김재현 씨가 직접 소주를 사러 박씨 아주머니 댁에 다녀오게 되었어요. 막 집에 들어오는데 남길, 별명이 남뽀조기, 가 소리쳤어요. 재현아, 너 박씨네 딸 꼬시다 오냐? 왜 이제야 오냐? 김재현, 친구들 사이에선 까무잡잡 재현이라 불렸어요. 누구보다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와 인자한 얼굴, 중년이지만 여전히 남성적이고 매력적인 분위기를 풍겼죠. 젊었을 때는 동네 처녀들이 줄줄이 따라다녀서 친구들은 그의 매력을 깎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불렀습니다. 소주병을 내려놓으며 농담했어요. 나랑 얘기 좀 했지. 근데 그분이 네 얘기만 하더라. 도대체 우리가 왜 너를 뽀족이라고 부르는지 묻더라. 남길은 입맛을 다시며 야, 나도 아직 잘생겼어. 너도 농담 그만해. 하니 모두 웃음바다가 되었고 서구, 제일 하얀 친구가 너 착각하지 마 라며 끼어들었어요. 그렇게 모두 둘러앉아 술을 마시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김재현 씨는 문득 지난 세월이 떠올라 마음이 아려왔어요.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병든 할머니와 함께 겨우 살아갔습니다. 공부도 잘 못했고 초등학교 5학년쯤부터는 소도 키우고 농사도 도우며 집안 살림에 보탰죠. 인생이 조용히 흘러가나 싶었지만 13살 때 아버지가 마을 가을가에서 개구리를 잡다 독사에 물려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남은 것은 병든 할머니와 의지할 곳 없는 어린아이뿐이었습니다. 김재현 씨는 온갖 일을 하며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병중에도 손주를 위해 산에서 나무를 캐고 가을에서 물고기를 잡아 팔며 한 푼 한 푼 모으셨죠. 다행히 잘생긴 얼굴 덕에 동네에서 제일 큰 쌀가게 주인의 딸 지은의 눈에 들었어요. 두 사람은 깊이 사랑하게 되었지만
이 사실이 지은의 아버지에게 알려지자 강하게 반대받았고 결국 김재현 씨는 일자리까지 잃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사랑은 그 무엇도 막지 못했어요. 곧 지은의 뱃속에는 아이가 생겼고 둘 다 이 아이로 인해 인정받을 수 있길 바랐지만 아버지는 끝내 허락하지 않고 딸과 의절했습니다. 지은은 사랑을 따라 김재현과 함께 산골에 작은 집을 지어 새 인생을 시작했어요. 다들 말하는 초가 삼간의 두 마음의 행복은 현실엔 없었습니다. 지은은 원래 풍족한 집에서 자랐기에 힘든 농사와 가난을 견디기 어려웠죠. 가끔씩 친정집을 멀리서 바라보며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이 가난한 남편과 인연을 끊으라 하는 말뿐이었습니다. 결국 갈등은 점점 심해졌고 둘째 아이까지 태어나며 병든 노인 둘과 어린아이 둘, 6식구의 삶은 날로 고단해졌습니다. 지은은 마침내 가족과 두 어린 자식을 뒤로하고 본가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날 새벽 5시, 김재현 씨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일어나 일하러 갔습니다. 평소처럼 지은도 새벽에 일어나 아이를 챙겼고 그는 남은 쌀 한 움큼으로 큰애를 위한 묽은 죽을 끓이고 병든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돌봤습니다. 희미한 숨소리, 언제 꺼질지 모르는 등잔불 같았죠. 모든 걸 마치고 지은은 아이의 이마에 이별의 입맞춤을 하고 편지 한 장 남긴 채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야 김재현 씨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쌀을 나르는 일을 했고 큰 트럭을 타고 여기저기 떠돌아야 했죠. 집에 돌아오니 아이들은 배가 고파 울고 두 어른은 더는 힘없이 누워 있었으며 그들의 두 눈은 영원히 감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남긴 편지를 읽으며 참을 수 없이 울었습니다. 가난 앞에 무력한 자신을 탓하며 순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칼을 들고 삶을 끝내려 했지만 그때 두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를 현실로 데려왔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두 아이만큼은 반드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그는 조부모의 장례를 치르고 마을 사람들에게서 지은 가족이 같은 날 먼 곳으로 이사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남겨진 두 아이를 품고 모든 힘겨움을 안고 살아갔지만 친구들은 항상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지금은 다 잘 되고 있으니 손주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박 씨는 붉은 흙길을 따라 큰 대로로 천천히 걸어갔다. 아들이 아마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겠지만 원래 택시를 불러 타고 갈 수도 있었지만 이곳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직접 걸으며 온몸으로 느끼고 싶었기에 그는 일부러 걸어서 나갔다. 걸으면서 그는 마을의 모든 풍경, 익숙한 집들, 논밭, 산과 하늘, 모든 것을 눈과 마음에 담았다. 문득 그는 혼잣말로 시 한 구절을 읊었다. 우리가 있을 땐 그저 땅일 뿐이지만 떠나면 그 땅이 곧 마음이 된다. 그제야 그는 이 시구절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다. 매일 아무렇지 않게 보던 풍경들이 이제는 모두 기억이 되어 그의 영혼 속에 남게 될 것이었다. 박 씨가 큰 대로에 도착하자 예쁜 며느리 나리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나리는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아기 피부처럼 하얗고 고운 목선을 드러내며 꽃무늬 치마를 입어 길고 매혹적인 다리를 뽐내고 있었다. 그녀는 해를 등지고 천천히 아버지에게 다가왔고 그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뒤로 살짝 숨은 듯 그녀의 아름다움 앞에 모두가 고개를 숙이는 것 같았다. 아버지, 왜 그렇게 저를 뚫어지게 보세요? 어제 술도 드시고 걸어서 오시느라 좀 어지러우신 거 아니에요? 박 씨가 그렇게 말하자 걱정 가득하던 나리의 얼굴이 한순간에 밝아졌다. 나리는 다정하게 아버지의 목을 감싸고 한 손으로 허리를 붙잡아 재빠르게 채태웠다. 너무 갑작스러운 행동에 박 씨는 제대로 반응도 못했다. 며느리의 부드러운 살결이 닿는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온몸이 떨렸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아버지의 멍한 얼굴을 본 나리는 더 걱정이 되어 팔을 더욱 꼭 쥐었다. 박 씨는 마음을 다잡고 아버지는 괜찮으니까 그냥 채 타자 라고 말하며 애써 태연하게 굴었다. 나리는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채 태우고 트렁크에 짐을 싣고 운전석에 앉아 차를 출발시켰다. 박 씨는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창밖만 바라봤다. 며느리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차 안가득 퍼졌고 그 향기는 마치 낯선 공간에 들어온 것처럼 박 씨의 마음을 흔들었다. 나리는 조용히 아버지,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나중에 고향이 그리우시면 저에게 말씀만 하세요.
제가 언제든 모시고 내려올게요. 라며 다정하게 위로했다. 그녀의 따뜻한 말에 박 씨는 괜히 쑥스러워졌다. 사실 며느리가 나타난 순간부터 박 씨의 마음속에는 모든 옛 근심이 사라지고 오직 그녀의 매혹적인 모습과 치명적인 향기만 남았다. 그는 이런 자신의 감정이 죄스럽게 느껴졌다.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앞으로 한 집에서 같이 살 텐데 이런 마음을 꼭 이겨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침착을 되찾은 박 씨는 며느리에게 아버지는 그냥 고향 생각이 좀 났을 뿐이야. 민호랑 준이는 어디 있니? 왜 너 혼자 멀리까지 나왔어? 라고 물었다. 네, 민호 오빠는 오늘 서울에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올라가야 했어요. 제 남편은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하루 종일 새과자 레시피 개발에만 몰두해요. 며느리의 말에 박 씨는 호탕하게 웃었다. 그 녀석 어릴 때부터 과제 미쳐 있었지. 집이 넉넉하지 않아서 가끔만 사줬는데 그래서 어른이 되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과자를 직접 만들겠다고 꿈꿨잖아. 민호는 어릴 때부터 딱 하나,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 고생 안 시키는 게 꿈이었고, 그래서 두 형제는 각자 꿈에 맞는 전공을 선택해 공부했다. 나리는 아버지의 미소를 보고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나리와 언니 혜진은 모두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었기에 언제나 부모의 따뜻함을 그리워했다. 지금은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박 씨를 아버지로 모시게 되어 두 며느리 모두 진심으로 행복했다. 문득 나리가 아버지 혹시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었다. 그때 마침 박 씨의 배가 크게 울렸고 그는 민망해서 얼굴이 빨개졌다. 아침부터 마음이 분주해서 배고픈 줄도 몰랐던 것이 이제야 느껴졌다. 잠시 어색했지만 며느리의 매력에 휘둘리지 않으려 마음을 다잡으며 가까운 맛집 있으면 거기 들러서 우리 둘이 밥 먹고 가자 고 말했다. 집에 도착하자 박 씨는 나리에게서 열쇠를 받아 직접 대문을 열었다. 나리는 차를 마당에 천천히 몰았다. 이 집은 얼마 전 자식들이 사업이 잘 풀려 힘을 합쳐 구입하고 새롭게 인테리어해서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마련한 2층 주택이었다. 웅장하고 예쁜 집을 바라보며 박 씨의 얼굴엔 기쁨이 가득했다. 자식들이 모두 성공하고 넓고 좋은 집을 마련해주니 그보다 더 뿌듯할 수 없었다. 집안 곳곳을 살펴보며 집이 정말 예쁘구나라고 칭찬하자 나리는 웃으며 네, 처음엔 이렇게 예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페인트 칠도 다시 하고 인테리어도 새로 했어요. 아버지 방도 보여드릴게요 라고 답했다. 박 씨는 나리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그의 방은 자연스러운 원목으로 꾸며진 차분한 브라운톤의 방이었다. 자식들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준비한 방을 바라보며 박 씨는 참지 못하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부드러운 두 팔이 그를 꼭 안았다. 아버지 이제 울지 마세요. 앞으로는 저희가 항상 곁에 있을 거예요. 박 씨는 돌아서 며느리를 끌어안고 벅찬 행복에 울음을 터뜨렸다. 나리도 아버지를 꼭 안으며 늘 그리워하던 아버지의 온기를 마음 깊이 느꼈다. 노인과 젊은 며느리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꼭 껴안고 있다가 이내 민망해져 천천히 떨어졌다. 밖에서 준호는 차에서 내려 급히 대문 쪽으로 걸어가 문을 닫고 오토바이를 안으로 끌어들여 집 안에 곧바로 세워두었다. 일을 마친 그는 서둘러 집 안으로 뛰어들었다. 아빠, 저 왔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준호는 TV 프로그램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었다. 소파 쪽을 바라보니 곧바로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햇볕에 그을린 피부와 희끗희끗한 머리를 가진 한 남자가 등을 돌리고 TV를 보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움과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아빠, 이제 됐어요. 아버지는 여기 계시잖아요. 어디 가신 것도 아닌데 왜 애처럼 그렇게 우세요? 준호는 장난스레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내가 나를 웃어도 신경 안 써요. 아버지 안고 잠깐 우는 게 뭐 어때서요? 자, 그만하고 어서 올라가 씻어. 빨리 가. 네, 아내가 곧 식사 준비 끝난대. 온 가족이 밥을 먹고 난 뒤 박 씨와 아들 준호는 다시 장기두기를 시작했고 나리는 남편 옆에서 앉아 있었는데 무심코 다리를 늘어뜨린 채 앉아 있어서 박 씨는 그 모습이 자꾸만 신경 쓰이고 몸이 뜨거워지며 심장이 두근거렸다. 수십 년 동안 홀로 자식만 키우며 살면서도 한 번도 다른 여자를 생각한 적 없었는데 지금 이 순간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이 갑자기 깨어난 것 같았다. 오빠 나 다녀올게. 이번엔 내가 이겼다. 나리의 말에 박 씨는 마치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급히 장기판을 바라봤다.
그때 며느리는 말을 옮겨놓고 박 씨를 쳐다보았다. 아버지, 저 다 옮겼어요? 왜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아니야. 그냥 몸이 좀 더운 것 같아서. 박 씨의 말에 두 사람은 깜짝 놀랐고 나리는 아버지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며 아버지, 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빠, 아버지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 라고 걱정했다. 아니야, 날씨가 더워서 그래. 정말 괜찮아? 그냥 여기 좀 앉아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날 밤 박 씨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자꾸만 나리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라 뒤척였다. 새벽 2, 3시쯤 목이 말라 살금살금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귀를 기울여 조심스럽게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 소파 쪽을 살폈다. 희미한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이 보였다. 한 명은 여자, 한 명은 남자. 여자는 소파를 짚고 있었고 남자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누가 봐도 두 사람이 누군지 박 씨는 바로 알 수 있었다. 그는 계단에 앉아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다. 온몸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며 피가 온몸을 도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동안 잠들어 있던 욕망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이 할 일을 다 마치고 소파에 앉아 이야기했다. 오빠, 내일 아침에 아버지 꼭 병원에 모시고 가자. 평생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혹시라도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어떡해. 미리미리 체크해서 치료받게 해야지. 알겠어. 두 사람은 대화 후 정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다. 박 씨도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문 뒤에 서 있다가 자식들이 방에 들어간 걸 확인한 뒤에야 살며시 나와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몸이 한결 개운해졌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다. 다음날 아침 박 씨가 계단을 내려가자 부엌에서 나리가 고기를 떨어뜨려 허리를 숙여 줍고 있었다. 박 씨가 살며시 뒤로 다가가자 나리가 깜짝 놀라며 어머, 아버지? 그렇게 조용히 뒤에 계시면 놀라잖아요. 라고 말했다. 네가 요리에 집중하길래 혹시 뭐 도와줄 게 있나 해서 왔지. 괜찮아요, 아버지. 박 씨는 며느리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집안에서 며느리가 왜 이렇게 가볍게 옷을 입고 있는지 의아했다. 방금 허리를 숙여 고기를 줍는 모습에 다 보인 것도 부끄러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 그럼 나는 올라가서 샤워 좀 할게. 네? 나리는 등 돌려 부끄러워하며 속으로 어떻게 아버지가 다 봤잖아? 하루 만에 이렇게 민망하다니 진짜 부끄럽다. 그런데 아버지 정말 근육이 탄탄하시네 라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아 멍하니 있다가 박 씨가 샤워하고 내려와도 나리는 계속 멍하니 서 있었다. 왜 그래? 왜 그렇게 멍하니 서 있니? 아니에요. 그냥 준호 오빠가 보고 싶어서요. 오늘 안 들어온다고 해서 저 녀석 일에만 빠져서 아내는 뒷전이지. 오늘 오면 내가 한마디 해야겠다. 그래도 전 괜찮아요. 외로우면 친구 불러 같이 자면 되고 지금은 아버지가 계시니까요. 오빠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일이 그런 거라서요. 새 레시피 개발하려면 혼자 집중해야 하니까요. 그렇구나. 나는 몰랐네. 박 씨는 샤워를 막 마치고 근육질의 몸을 드러내 보였는데 나리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또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다. 저도 더워서 샤워 한 번 더 해야겠어요. 그녀는 황급히 욕실로 뛰어들어가며 별별 생각에 사로잡혔다. 점심 식사 때는 아버지와 며느리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되어 다소 어색한 분위기였다. 사실 아버지도 애들이 계속 일만 하니 조금은 서운해. 그래도 일이 그렇다니 탓하지 않아. 다행히 이렇게 예쁜 며느리랑 같이 있어서 참 기쁘단다. 나리는 얼굴이 붉어지며 마음이 두근거렸다. 아버지가 절 예쁘다 칭찬해 주시니 기분이 너무 좋아요. 또 장난치시네요. 진심이야. 예쁜 며느리가 둘이나 있으니 내가 젊었으면 둘 다 꼬셔서 아내로 삼았을 거다. 이번엔 나리가 고개를 숙이며 부끄러워했다. 아버지는 정말 욕심쟁이네요. 둘 다 데리고 결혼하시게요. 그럼 이렇게 예쁜데 안 그러면 남들한테 뺏기면 어쩌니? 평생 후회하지. 아유, 아버지 정말 저 이제 말 안 할래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토라진 척 얼굴을 돌렸다. 농담이야.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농담하면 혹시 내 눈엔 네가 못생겨 보였을까 봐?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며느리는 정말 예뻐요. 이야기를 나눌수록 박 씨는 아름다운 며느리에게 자꾸만 이끌렸지만 평생 청렴하게 살아온 자신, 오로지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온 인생에서 이런 감정에 휩쓸려 큰일이라도 벌어진다면 조상님 앞에 가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앞으로는 준호의 제과 공장에 나가 아들을 돕고 일도 보며 집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그래야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길 일을 피할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모의 사랑과 희생만큼 위대한 것이 또 있을까요? 부모도 결국 한 인간이기에 감정과 욕망이 있지만 넘을 수 없는 선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 위해 참고 견디고 사랑을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